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부산에서도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악성 민원을 호소하는 교사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하루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목포 시내가 물바다로 변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보고 의혹 등을 받는 충북 경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피의자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성인용 화보를 촬영하는 전속 모델들이 소속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구 곳곳을 덮친 폭우와 폭염이 식탁 물가를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카카오, 커피 등 주요 작물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전히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권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이번 비극을 계기로 더 이상 교권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2달 가까이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하동원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40대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음악 수업 도중에 교사가 악기 연주를 못하게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넌 악기를 했는데 아이가 안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예요.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신청한 뒤 한 달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 교사는 교육청에 학생 징계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막으려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된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은 선생님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분리 조치가 되게 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교사노조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동안 1,6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학생 사이에 생긴 학교 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자녀의 반배정을 놓고 학부모로부터 무차별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악성 민원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물론 교권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은 복합적일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0여 년 전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에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무너지면 학생의 인권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고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수 있다는 조항 아래 교육부 장관이 범위와 방식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현장의 가이드라인인 이 고시를 신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했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는 고시보다 하위 개념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가 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도 휴식권 침해라며 깨울 수 없고 칭찬을 해도 차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는 학생에게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다면 교사가 압수하고 검사해도 된다는 내용을 고시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또 교권 침해로 징계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휘법 개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청과 지자체도 학생 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일부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극단 선택을 한 초등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입니다. 분향에 앞서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일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사 사망으로 진보교육의 상징이던 학생 인권조례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총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충남, 광주 등 4곳은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강제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가 충돌할 경우 조례 개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서울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들어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건 사실이죠.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5년에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데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신적 고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 정당한 훈육이나 지도도 우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학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된 뒤에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손을 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거나 칭찬 스티커로 차별을 했다면서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했거나 주변 동료 교사가 당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신고 내용 가운데 정서학대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폭 문제로 선생님들이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12년 이 학폭위가 열리면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생기부 기록이 의무화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즉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고소와 고발이 늘어났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학폭이 일어나면 이제 변호사를 사용하면서 교사를 공격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분을 계속 늦추는 거죠. 결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육적 처분이 아닌 사법적 처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시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맡도록 하고 또 학교 차원의 중재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는 조항이 없어요. 조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이 주어지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조사를 한 당사자인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부모 민원도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일본에서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는데요. 예. 이 기후연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만합니다. 학부모가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면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되고 교사는 이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 심지어 학부모가 과도하게 상담을 요구해도 불태거죄에 해당돼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처럼 학교에 민원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결국은 교권이 보장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참 어렵고 답답한 일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전라남도 지역을 다시 강타한 장마 집중호우 소식으로 뉴스9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는 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상가가 물에 잠기고 폭우에 무너진 흙더미가 학교 안 복도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목포 시내 상황을 박건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목포 시내 도로가 물바다처럼 변했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8차선 도로는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까지도 차가지고 도로가는 정말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중고차 매매 단지는 물에 잠겨 차량 20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도로변 가게들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전체가 다 가득 찼는데 전체가 다 차갖고 전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빗물이 들이치는 집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니까는 그렇게 생겼다고 금방 침대까지 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뒷산 비탈면이 움푹 패여나갔습니다. 무너진 뒷산에서 밀려온 흙더미가 이렇게 학교 복도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 방학 기간인데다 새벽에 산사태가 나 다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 충장로에서는 폭우에 빈 상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쇠를 하는데 여기 다 녹여먹거든요. 빵 소리가 나니까.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 전남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신고가 200건이 넘었고 농경지 1200헥타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오늘 밤 사이에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또 예보돼 있고 호남 지역 16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포의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중 기자,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 삼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그쳤던 비는 현재 10분 전부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오늘 밤 10시부터 다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새벽 사이 내린 호우로 목포 삼양천 산책로는 아직 잠겨 있고 오늘 밤 장맛비 소식에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 한평등지에는 오늘 새벽 시간당 최대 67mm가 내렸는데 새벽 6시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와 겹쳐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내일 또 만조 시간이 6시 반쯤인데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시간당 최대 3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전망이라 추가 피해 우려도 높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전남과 전북 16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맛비는 모레 오전까지 호남에 최대 120mm가 내리겠고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수도권 등 중부에 최대 8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북상하는 태풍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아도 이동 경로나 속도 등에 따라 장마 전선의 위치나 강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 삼양천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예, 더 큰 피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국무조정실도 관련 공무원 12명이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충북경찰청 경비과장실에 들이닥칩니다. 비슷한 시각 흥덕경찰서 경비작전과에도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허위보고 관련 파악하신 지금 아직 집행 중이어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재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검과 중앙지검 등지의 검사 1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오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관련 공무원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충북도청 소속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소속 7명입니다.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직전 교통통제 요건에 해당됐는데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복청 전 현직 공무원 7명은 임시 제방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은데도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오늘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7명의 시신을 찾았지만 아직 2명은 찾지 못하면서 수색 범위가 낙동강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심철 기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색은 점점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구조당국은 산사태로 실종된 부부가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이곳 내성천 고평교 인근에 수색지휘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실종자들이 사고를 당한 벌방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실종자가 2명으로 줄면서 수색 장소도 한 곳으로 좁혀졌지만 수색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수색 인력 500여 명을 내성천과 낙동강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벌방리에서 낙동강 상주보까지 하천 길이만 68km에 이르고 갈수록 하천 폭도 넓어져 일부 구간은 500m가 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모래톱이나 수풀이 우거진 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수색이 장기화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남은 실종자 부부는 지난 15일 산사태를 당했는데 정리가 끝나가는 매몰 현장에서도 이들 부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당국은 이에 따라 하천 수색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잘 아시듯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예천의 산사태 현장 사진을 보면 산이 거의 정상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 전체에 물기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산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도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셈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차정성 기자가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산 정상부 한가운데가 움푹 패어나갔습니다. 임도 밑부분에서 시작해 골짜기 곳곳으로 흙더미가 유출됐습니다. 산사태는 아래쪽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이 흙더미들은 이곳에서 1km쯤 떨어진 산 위쪽 임도에서부터 쓸려 내려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태 났죠? 네네. 여기가 임도입니다, 임도. 여기가 시작점이라고들 그래요. 임도는 산불 진화용 도로로 쓰거나 임산물 운반 등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드는 폭 3m짜리 도로입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산자락에 인위적인 도로를 만들다 보니 실제로 2020년 충주 상산마을 산사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임도를 만드는 산림청도 올해 발표한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당시 임도의 토사 유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자체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배수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짐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계곡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도의 지반을 단단하게 보강하고 임도 주위 계곡에는 사방댐을 건설하는 등 산사태 보강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주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의 송환을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유엔사는 미국 송환 명령까지 받은 주한미군 병사가 어떻게 비문장지대 견학을 승인받았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폭행 등으로 2달 가까이 국내에 구금됐던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지난 18일 JSA 견학에 참여한 뒤 무단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의 월북 직후 여러 경로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대화에 응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And a conversation has commenced with the KPA through the mechanis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None of us know where this is going to end. 대화가 시작된 시점은 정확하지 않은데 유엔사는 지난 2002년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이용해 북한과 연락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킹 이등병을 이용해 대가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미국인, 특히 군인을 포로로 잡을 때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킹 이등병이 구금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본국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도 비무장지대 견학을 승인받은 과정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견학 승인 절차 개선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이 살해범이 13년 전에도 소주병을 휘둘러서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이번 사건 현장과 같은 거리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 결정할 전망인데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역 살해범 조모 씨는 20살이던 2010년 1월 25일 새벽 2시까지 신림역 인근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다른 손님 A 씨 발을 밟으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점에 들어오던 또 다른 손님 B 씨와도 시비가 붙었고 조 씨가 소주병으로 B 씨 일행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 씨는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 2명에게까지 소주병과 맥주잔을 휘둘렀다. 결국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8개월 뒤 피해자 3명에 대한 상해와 폭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3년 전 조 씨가 흉기를 휘두른 곳도 이번 흉기 살해 범행을 저지른 곳과 같은 거리에 있던 주점이었습니다. 애초에 거리 자체가 학생들 노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등 조 씨의 계획 범죄 정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인천 집에서 금천구 할머니 집을 거쳐 신림역까지 택시를 2번 타고 왔는데 모두 돈을 안 냈고 훔친 흉기 2개 중 1개를 놓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6일 조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의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대낮 번화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초범일지라도 가중처벌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만 재판을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모 씨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국회 청원 게시판에 가장 엄중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도 묻지마 범죄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하고 동종전과나 합의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2년 동안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묻지마 범죄 판결문 45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징역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죄가 선고됐지만 감경받아 집행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15건이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심신미약 등이 언급돼 묻지마 범죄를 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온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살인을 저질렀고 잘못도 인정한 만큼 중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면 여러 사유로 감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형량을 어떻게든지 낮추어 볼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성인용 화보를 촬영하는 업체 대표가 소속 모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표가 전속 계약을 끊겠다는 등 협박을 하면서 수년간 성착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모델이 꾸민 20대 A씨는 3년 전 한 성인 화보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지도도 높고 다른 모델분들도 이용하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다른 직원 없이 단 둘이 촬영을 시작했고 장소도 스튜디오가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맞는 거다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소속 모델 B씨와 C씨도 대표가 첫 촬영부터 모텔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이고 제가 붙여가지고 도와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요구를 거절하면 대표가 일감을 줄이고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해 3년 가까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참아야 했다고 여성들은 밝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자도 악몽 계속해서 나오고 하루에 막 수십 번, 수백 번 죽을까 생각도 해요. 업체 대표는 최근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진다면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반지하는 아시다시피 작은 창문 하나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인 공간인데요. 이 창문을 이용해서 훔쳐보기를 하고 불법 촬영을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반지하 거주 여성들은 장맛비에 침수 걱정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성범죄 위협까지 더해졌다면서 한여름 이중고를 호소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들어오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반지하 주택가림막 주변을 살펴봅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운동복 차린 남성의 팔을 붙들고 나옵니다. 12일 새벽 1시 20분쯤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 휴대전화에선 피해 여성을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에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만 옆이 뚫려 있어 범행이 가능했는데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금도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냥 내부가 잘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커튼 치고 살고 있어요. 4일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여성 혼자 사는 빌라 내부를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이은 성범죄로 여성은 불안하지만 단순한 훔쳐보기 같은 범죄는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전혀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에 침수를 걱정해온 여성들은 성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부가 영어 유치원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입니다. 변화가 좀 있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꼼수 영업은 여전했습니다. 미술, 체육 등 과목별로 분리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건물이지만 지하 1층 유아 전용 수영장부터 층별로 영어와 예체능 교실까지 갖춰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영어 학원입니다. 체육은 4층, 그다음에 미술은 프로그램마다 다 모아서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학원법상 영어 학원은 영어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층별로 과목을 나누고 사업자 등록도 달리해 규제를 피했습니다.
단과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학원을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격한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이름을 금지하자 영어 유치부란 명칭도 등장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간판을 내걸지 않았지만 유아를 상대로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영어학원은 지난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말 811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입학금과 교재비, 급식비 등을 감안하면 월 비용이 약 200만 원까지 달합니다.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사실 비교도 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비교를 해서 그쪽을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저도 힘들고 이제 아이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편법 운영도 모자라 미국 초등교과를 선행하기도 하고 미국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과정은 그렇고 이제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 수업이 다 끝나요. 여름 방학 기간엔 2에서 3주 해외 영어 캠프도 열립니다. 비용은 어른 성인 한 명이랑 아이 한 명이 했을 때 2,500불이고요. 유아기 과도한 학습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최근 좀 늘어나는 추세로 좀 판단됩니다. 좀 표정도 좀 많이 없어지고 뭔가 좀 초조해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강남 유아영어학원 부조리 신고는 385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가 6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가 41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편법 운영 학원을 상대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유아 사교육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상배입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을 조짐입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로 지구 곳곳이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올리브유, 커피, 카카오 등 주요 작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김충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의 주방입니다. 식용유 대신 스페인산 올리브유로 닭을 튀깁니다. 그런데 이 업체 최근 원가 부담이 심화됐습니다. 올리브유 주산지인 스페인, 이탈리아를 덮친 폭염으로 가격이 1년 새 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쪽 극심한 가뭄으로 올리브 열매가 자라지 않아서 착유 수율이 기존보다 30-40% 정도 떨어졌습니다. 톤당 3,000유로 정도로 유지되던 올리브유 가격이 현재는 7,500유로 이상입니다. 아프리카 가나를 강타한 폭우로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도 4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겐 남아도는 식량으로 여겨지는 쌀도 위기입니다. 인도를 덮친 폭우로 글로벌 쌀값이 들썩이고 미국과 호주 가뭄에 밀값이 고공행진입니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합니다. 원래 많이 올랐는데 장마철이라 더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이 제일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다음 달 우유 원유값 상승도 예고돼 있어 우유발 인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난해 집값 하락이 이어졌죠. 증권업계에도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부동산 PF의 대출 비중을 높인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PF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은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성과 보수 체계 또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급격히 오른 금리와 레고랜드발 동가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연체율이 16%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현재 여러 금융업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연체 총액이 8,400억 원 넘게 쌓이는 와중에 지난해 22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자들에게 3,5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유동성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770억 원을 내줬습니다.
현행법 등에 따라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연계 상품으로 최소 3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는 지급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고 전체 성과급의 80%를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증권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성과급을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함께 미흡한 규정을 손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태양광이 전력 수급 비용을 급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원전보다 비싼 단가에 구입하는 전력량도 확대됐는데 이 소형 태양광 송전망 구축에만 6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창혁수 기자입니다. 국내 원전 설비의 26%를 담당하는 전남의 한빛원전. 지난 3월 26일 한빛 236호기의 발전량은 500메가와트가 줄었습니다. 한빛원전과 송전망을 같이 쓰는 태양광 발전량이 늘면서 강제로 원전 출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금년 봄철의 경우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서 원자력 출력 지원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전은 킬로와트 시당 50.5원인 원자력 대신 213.5원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전 발전량은 올해에만 총 4,130메가와트, 횟수만 23번입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원전 발전량을 줄인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미 설치해놓은 태양광 발전을 돌리려면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출력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설비에 맞춰 송배전 선로가 확충되지 못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2016년부터 투입된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발전용 송배전망 예산만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7,500억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죽순 늘어난 태양광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앞서 KBS 노조가 남 이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계 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남 위원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통위가 해임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말 이곳에서 약 2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기본이 5만 원이시니까 자리 같은 거 뭐 좀 좋은 자리 있으시면 7만 원, 9만 원 정도 드십니다. 28명이 식사를 했는데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하는 식대를 한 번에 결제했다며 KBS 노조는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권익위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내일 남 이사장에게 징계 착수를 통보할 예정인데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남 이사장이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해임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의 해임 건의를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과 대통령 추천위원 각 1명씩과 야당 추천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12일 윤석열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2대1로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코인 관련 의혹으로 국회 윤리자문위에 제명 권고를 받게 되면서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야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이 나오자 야당은 곧바로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의하자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제명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코인 관련 언급을 삼가했던 지도부가
코인 보유와 관련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각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자진 신고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5명의 의원 중 여당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윤리위 제소도 요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뭐 그런 게 있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을 두고 거래 횟수를 곱해 수십억 원을 만들었다며 그런 식이면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은 몇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서 조사한 김 의원 사건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코인 거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진술한 김남국 의원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 TV조선 장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부 강성 당원들이 정해진 공천 룰을 손보자고 청원을 올렸고 최근 지도부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많은 비명계를 물갈이하려는 친명계 공세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다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바꾸자는 청원인데 지도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엔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사람은 경선에서 50%의 감점을 주고 현역 의원 평가에 기존에 없던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겉으론 현역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이라는 논리지만 초재선이 많은 친명계보다는 중진이 많은 비명계를 겨냥한 표적 공천 룰이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천룰 개정하자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명계 유정주 의원은 친명 성향의 단체들과 청원 채택 촉구 회견을 열었고 친명계 당원들도 SNS에 당원 투표로 수박 깨기라는 문구로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강원, 이원욱,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등도 경선을 치르게 하려면 이 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혁신위까지 개혁 공천을 명분으로 공천룰 수정 검토 가능성을 거론하자 비명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녀다냥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혁신의 올바른 방안인가? 3선 이상이면 나쁘고 그 초선들은 잘하나요?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친명계를 중심으로 개딸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 며칠째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0년 역사의 성당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건물 바닥이 파편으로 가득합니다. Вчера послужили службу. Боже мой, кто бы мог представит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에 200년 된 성당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우크라이나 오데사 역사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부터 오데사에 연이어 미사일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모이는 항구와 창고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곡물 협정이 서방의 배만 불린다며 식량난이 우려되는 아프리카엔 러시아산 곡물을 대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Хочу заверить,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в состоянии заместить украинское зерно как на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к и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외신은 러시아가 곡물을 무기 삼아 아프리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바비의 한 장면이 논란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구단선이 들어간 건데요.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한 할리우드의 고육지책일까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바비랜드를 떠나 현실 세계로 가게 된 마고 로비. 배경으로 보이는 지도에는 구단선을 연상시키는 해상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대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베트남은 영화 상영 금지 조치를 내렸고 필리핀은 지도를 흐릿하게 하는 조건으로 상영을 허가했습니다. 영화계에선 할리우드가 중국 시장에 환심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단선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톰 홀랜드 주연 영화 언차티드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노우몬스터에도 구단선이 등장했고 탑건에서는 톰 크루즈가 입은 점퍼에 대만 국기가 들어가면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중국계 인물이 상당히 비중 있는 캐릭터로 나온다거나 이 중국 지형이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가 중국 영화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96억 달러로 빠르면 내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추기경님,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네요. 1969년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가던 수녀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첫 추기경이 탄생하자 천주교 기업인들이 선물한 차였죠. 추기경은 그날 밤 십자가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족이 됐음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추기경은 캐딜락을 돌려보내고 다시는 고급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 대사를 교육부 관리가 써먹으면서 파문이 컸죠. 국어대사전은 개돼지와 비슷한 말로 바보, 얼간이, 머저리를 꼽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여기는 말이 유난했던 게 지난 정부 사람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제 자식은 용어로 승천시키려고 가전일을 벌이면서 남에게는 이 가붕괴 훈계를 했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울산 선거 공소장 공개를 막으면서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라는 희한한 권리를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늦게 알아도 된다는 것이죠. 문정부 때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했던 4대강 관련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권에 걸쳐 5번째 거듭되는 감사라는 게 우선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보해체 결정 과정을 처음 들여다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게 조사평가위 구성을 사실상 맡겼다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주먹구구식 평가를 토대로 졸속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보 설치 전 수질 수치를 보 해체 후 예상 수질로 쓰기로 하는 논의가 녹취록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반대편 전문가가 보면 뭔 무식한 얘기냐고 할 거라는 걱정에는 그나마 한 가닥 찔리는 구석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참담하도록 경악스러운 것은 국민을 뭐로 알고 어떻게 속이려 했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 수질 수치를 쓰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거 말되네라고 생각할 거랍니다. 국민을 개돼지 머저리로 알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개돼지는 조선 왕조실록에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을 가리켜 자주 등장합니다. 구한말 장지연이 나라 팔아넘긴 을사오적을 향해 외치기도 했죠. 달콤한 권력, 눈먼 이념과 사리사욕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를 주물렀던 한 시대가 그렇게 저물렀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이제는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겠죠. 7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었습니다. 다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12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로도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거세게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에도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면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장맛비가 그치고 나도 오후부터 전국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주말 오후 중부와 전북에 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